네, 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의 남자 김준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죠. 자, 반면 정인이 양모 장 씨는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기존에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에 이제 적시를 했다가 부검 관련한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살인죄를 이제 주의적인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이제 한 것이고요. 뭐 감정 결과가 어쨌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잘 나와서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려고 할 텐데 뭐 그건 이제 재판 결과에서 시시비비는 잘 가려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뭐 개인적으로 입양을 했던 학부모 그 부모 했던 사람 2명을 뭐 악마화하는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입양 이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시 잘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그냥 덮여서는 안 되겠죠.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최종 형량 확정. 안철수, 오세훈, 뼈 때린 나경원 출사표, 그리고 고민정대 강용석 백신 논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도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다 함께 화면 보실까요? 네, 일찍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하고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 후보 단일화 추진하겠다. 이 사진이 바로 그 내용인데 김진우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언제 합당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순을 거칠 거냐는 작은 관심거리긴 했는데 뭐 이번 기회로 뭔가 좀 브릿지랄까? 뭐 징검다리가 하나 좀 생기는 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장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 후보 단일화 합의 과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두 후보 다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 같고요. 네. 어떤 후보든 마지막 순간까지 막판 대역전극을 꿈꿉니다. 일례로 우리 오창석 의원도 끝까지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애초에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전극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후보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고요. 지금의 이 신념과 믿음, 모습을 끝까지 좀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주말 보신 오창성 의원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단일화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당연히 동일하게 승리를 위해서는 또 단일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별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그러니까 범야권 지지자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 하길 바랄 것이고요. 범여권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또는 이제 단일화 되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이 끝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우상호, 박영선 장관의 싸움, 열린민주당은 지금 출마 선언을 했던 정봉주 최고와 그리고 김진애 의원 간의 경선이 진행되고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엔 단일화 작업에 아주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단일화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같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오늘 대법원의 선고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2년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1시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파면 한 달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9개월 만에 오늘 최종 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 2심, 대법원 거기서 이제 파기가 되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심이 갔었던 거고요. 그 파기환송심 이후에 네. 다시 검찰에서 재상고를 하면서 재상고심, 즉 오늘이 5번째 재판 선고일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오늘로써 완전히 이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날이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은 이미 확정받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친박 공천, 진박 논쟁이 불거졌던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던 네. 혐의로 별도로 분리 선고가 되어서 2년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됐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은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재상고한 것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죄 무죄 부분이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다투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큰 일이 없는 한 이 형량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었던 20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9년 기결수 전환 당시에는 같은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네, 2019년 총 2번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4월에 먼저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이 있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이런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2019년 9월입니다.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이제 주장을 했었지만 그 정도까지 상태는 아니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해서 형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네, 지난 7일에는 청와대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선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7일 조선일보의 일면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그 내용은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 당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눈이 펄펄 때리던 그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상시국연대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루속히 단행하라. 이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것이며 즉각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의 요구를 늦어도 1월 말까지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 저항권에 입각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네, 눈 많이 오는 순간에 저런 말씀들 하셨네요. 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킹덤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재판에서 서면에서 서면 증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거 월간조선의 우종찬 기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제 예전에 월간조선 기자였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증인 신청한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는데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전 기자가 법률적 자문을 구했던 CCTV 보도 관련돼서 어떤 조언을 했었나라고 물어봤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서 이제 일축했죠. 친분 관련이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이 국정농단 보도를 뒤에 배후 조정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남긴 것입니다. 네, 사면 관련돼선 킹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마침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눈치 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때, 저 나경원 선명하게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네, 탁 꼬집어서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숨어서 눈치 보고 망설이는 누군가,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는 누군가, 그리고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누굽니까? 네, 일단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 원내대표기도 했었고요. 안철수 당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동시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까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었던 모든 것을 네. 최전선에 나서서 하지 않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그 공수처 설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네, 선명성을 강조한 것일 텐데요. 동시에 그 이태원 식당가에서 출마를 선언한 부분도 특별했죠. 저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저도 좀 의외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슬로건은 독하게 섬세하게 라고 썼고요. 용산구 해밀턴 호텔 뒤에서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태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네. 일단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3차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데 2차 팬데믹이 이 이태원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태원 상권이 모두 죽어있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상권을 살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1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상권이 활발했었고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그 도시를 다시 살려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미애 전 장관 딸이 또 가게를 했었던 지역과 또 가까이 그렇죠. 또 있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이태원은 서울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이태원은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여러 가지 융복한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태원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으로서 서울 상권을 살리겠다. 자, 야권은 벌써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이라는 빅3 구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일제히 셀프 치유로 승부수를 띄고 있다던데 셀프 네. 치유 이게 뭡니까? 네, 정치인은 누구나 다 본인만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선거 후보로 나서게 되면 이 약점이 더욱더 도드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는가가 이 선거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후보, 야권의 서울시장 세 후보군 모두 좀 특이하게도 약점이 좀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후보군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요. 약점이 바로 이 보수 지지층들이 봤을 때 색깔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 보수라고 불리는 김동길, 홍준표와의 회동을 시도를 했죠. 이 두 사람은 과거 안 대표를 향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지만 네.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이고 이 셉집대기 금수저 미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1억
피부과 논란을 통해서 이제 기득권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TV 예능을 출연하면서 좀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고 네. 자, 일반적인 서민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무상급식 사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제적 선언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듯 보이고요. 조건부 출마 선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듯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이프 치유한 이후엔 그다음부터 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제 시작되겠죠. 자, 국민의힘 여성 후보 가산점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민주당도 그 경선에서 그 가산점, 여성 가산점이 현재 존재하는 걸로 공천 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20%, 본 경선 단계에서 10% 정도로 그 가산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여성 신인 같은 경우는 25%, 네. 근데 출마 경험이 있는 여성 정치인 같은 경우 10% 정도의 가산점을 네. 두는 방안으로 현재 될 것 같이 보이고요. 결국은 그 한국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나경원 전 의원 10년 만에 재도전이죠. 10년 전에 비해 확실히 강점이 생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동안 달라진 나경원 전 의원이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는 뭐 크게 정책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2011년 10월입니다. 이때 박원순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하고 이제 10년 만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나경원 하면 떠오르는 정책들이 있어야 돼요. 나경원 표 정치 행태라든지 정치 행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원내대표도 하고 중량감은 체급은 확실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이 후보들보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까지 도전했었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시장을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인지도 측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급까지는 확실히 키웠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내 기반인데 당내 기반도 보면은 그 10년 전과는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 당이 다르니까 차치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 당내 입지가 훨씬 더 돈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 입지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 네. 예비 경선을 거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훨씬 더 본선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내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보여줄지는 이제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자,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후보 단일화 추진을 합의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면서 한 차례 더 단일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나 야권에서는 맨날 단일화 가지고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마음을 열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원과 지지자들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합의문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네. 특히 저희가 한명숙 후보 시절에 노회찬 후보께서 가져가신 그 부분에 단일화가 안 돼서 생겼던 그런 문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뜻을 크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했기 때문일까요? 정의당에서는 다소 무례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 의원,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어떻게든 뭐 범여권이 승리하자 또는 뭐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정의당이 아닌 다른 당원이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사실 불쾌감 드러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함부로 또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쾌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의당 후보가 권수정 서울시의원 1명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아마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정의당 내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김종철 당대표 정도인데 근데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권수정 시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지자체 소속이라서 구의원이 구청장 출마 선언을 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시의원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리 직위 보전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권수정 시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최근 또 밝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 SNS 끊겠다고 선언했던 것 아닙니까? 네. 작년에 이제 새해부터는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진 전 교수가 밝혔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적 발언을 좀 삼가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채널A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 지지 의견을 밝혔던 것은 작년 10월이었죠. 이때 당시 김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본인의 SNS에 아직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이른데 아무튼 금태섭 전 의원이 나온다면 내 한 표는 그에게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SNS를 안 하겠다. 네, 작심삼일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고민정 대 강용석 백신 논쟁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민정 의원은 이 SNS를 통해서 호주, 뉴질랜드, 대만이 코로나 백신 확보하고도 접종하지 않는 이유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듯 환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처방하는 사람이 바로 명의라면서 야권을 향해 코로나19를 둘러싼 정쟁을 멈출 것을 당부하는 글을 남겼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공유한 기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 내용 살펴보면요. 해당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들이 백신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종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유예하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의 글에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호주 19명, 그리고 뉴질랜드 3명, 대만 6명, 한국 451명이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하느냐? 호주나 대만, 뉴질랜드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없어서 못 맞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자,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이 고민정 의원이 올린 글을 비난한 것입니다. 네, 고민정 의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어제 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13일입니다.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했는데요. 왜 저에 대한 공격이 거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 때가 있고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었고요. 그러니까 SNS에 공유한 취지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의도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다시 대응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와 중기부가 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도 준비하고 현안 목소리로 드러나야 하나 해서 하나하나 대응할 여력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고민정 의원의 백신 발언을 국민의힘이 비판했다가 고민정 의원이 이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1월 5일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남겼었는데요. 백신 계약 구매 완료가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대한 재반박을 남겼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구매 계약 자체가 나라간 비밀 협약이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급 수량과 시기는 비밀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자 수가 적으니까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말했다라는 논평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자,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관련 영상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용호 부장이나 우리 다 기자 출신들 아닙니까? 아니 어느 순간부터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까불어? 고민정 뭡니까 고민정? 그러니까요. 네? 비하 발언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방금 보신 이 해당 영상에는 강용석 변호사는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로세로 연구소 멤버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0년 7월이었죠. 이 국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아나운서와 이 지망생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것이 알려졌고요. 아나운서 연합회로부터 이 집단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아나운서 직군 자체를 저렇게 비하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이 누구 있냐 따져보니까 딱 2명 떠올라요. 윤창중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네. 그러면은 기자는 괜찮은 직군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 국민들한테?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군을 통틀어서 해당 집단의 모든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잘못된 네. 것인데 다만 지금 김세희 기자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예요.
공직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 사채널에서 하고 싶은 말 그냥 했다라고 생각하고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자 출신 정치인 2명이 너무 세네요, 이름이. 하지만 둘 다 공교롭게도 미국에 가서 일을 벌였죠. 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방역당국은 오늘 2월 말부터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백신 문제를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워낙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논쟁, 건강한 논쟁이라면 언제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뭔가 그냥 요즘 최근에 이제 정치권 혹은 이제 일부 유튜브 일각에서 보면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외 모든 것을 좀 수단화, 하위 목적으로 좀 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최종 형량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백신 논쟁을 벌인 고민정 의원과 강용석 변호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의원의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새로운 문화 한류 K 헤리티지 피처링 랜선으로 떠나는 K 헤리티지입니다. 자, 요즘 이 헤리티지 마케팅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리티지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기업 혹은 이 제품의 이 전통이나 오랜 역사를 마케팅에 활용해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 견고히 하는 이런 마케팅을 말하는데요. 헤리티지 마케팅이 한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한류로 급부상 중인 K 헤리티지 오창석 요원이 설명해 주시죠. 네, 헤리티지란 M요원이 말한 대로 전통이나 역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K 헤리티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K 헤리티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이 K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제가 앉아있지만 않으면 춤도 보여드릴 텐데 또 제가 기깔나게 추거든요. 자, 못 보여드린 게 아쉬운데, 자, 이 노래와 함께 인상적인 춤이 특징이었던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굉장한 화제였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보셨다면 이 영상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혁신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데 좀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채로웠던 그 에피소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창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이 노래가 좋아서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어서 사실은 이게 별주부전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판소리 버전을 따로 따서 봤습니다. 근데 그 버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전통 문화에 이렇게 흥겨운 노래가 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역추적해서 원래 곡까지 들어보게 되는 그런 곡까지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또 유명 도시를 배경으로 그런 흥겨운 춤과 노래를 들려주니까 이 내국인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쉽지 않은 요즘 랜선으로 떠나는 K 헤리티지가 또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강릉의 홍보 영상뿐만이 아니라 국내 세계 여행, 세계 유산 여행 7코스를 이제 랜선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의 천년 정신의 길, 백제 숨결이 가득한 백제 고도의 길, 그리고 남도 선율이 흐르는 소릿길 등 지역 문화유산을 집콕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는 난파고택, 광주의 월봉서원, 그리고 수원 화성행궁, 고령 대가 유적을 비롯해서 400여 개의 문화재를 무대로 문화유산 내 외국인 활용 사업을 벌일 예정이고요. 문화재청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이북도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기와 맞물려서 K 헤리티지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방금 영상이 나왔었던 범 내려온다 라는 노래를 불렀었던 이날치 밴드, 당연히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공연도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악단 광칠, 그리고 국악 아이돌 김준수 씨 등이 맹활약하면서 한국 전통음악이 다양한 장르로 발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K-헤리티지 홍보에 K-팝 스타들의 도움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 K-팝 스타들 어떤 식으로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네, 작년 9월이었죠.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서 선보인 아이돌 무대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경복궁이 지구촌 사람들이 꼭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오르고 또 공연 당시 한복을 재해석해서 만든 무대 의상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이 네, 영상. 블랙핑크 역시 뮤직비디오에서 개량된 한복을 입고 나오면서 한복이 전 세계적인 큰 관심을 받았는데 네. 저는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네. 대취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야. 그 노래 역시나 사실은 한국의 전통 의상과 그리고 멋있는 궁들이 나와서 네. 그 뮤직비디오를 몇 번이고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외국인 전용 쇼핑문화 관광축제 2021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쇼핑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행사로 기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K-팝, K-헤리티지, 그리고 K-뷰티, K-패션, K-푸드까지 랜선 여행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랜선을 통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지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티키타카 뉴스를 통해서 세계의 음식 그리고 전국에 있는 특색 있는 음식들을 또 배달로 드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 시켜놓고 같이 랜선을 통해서 여행해보는 것 굉장히 또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전직 대통령 사면 특혜인가 통합인가입니다. 새해 첫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냈죠.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추후 문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의 초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가라서 평소에도 사실은 특별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이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입장과 철학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특별 사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유보적이거나 소극적, 그 폭 자체도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유보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할 개연성이 큽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장 이제서야 1월 달에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네. 바로 부랴부랴 사면론이 바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국민 정서에 맞진 않아서 본인의 임기 말이 좀 돼가는 뭐 내년 3.1절 특사라든가 이쯤 돼야 되지 올해 8.15 광복절이나 뭐 이럴 때 벌써부터 이렇게 좀 사면론을 꺼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기를 조절할 것이다.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통 전직 대통령 또는 고위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나올 때는 국민 화합 차원이 있고 네. 그리고 현 정권의 어떤 아량과 배포, 그리고 배려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국민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힘들기 때문에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에서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심적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정치권의 목소리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저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네네.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사면이 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 두 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면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아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주호영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른 목소리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의원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국정농단에 이르게 된 정치구조와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정치권의 공동결단 없이 추진되는 사면은 민심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가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야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대한민국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야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지만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겠죠. 자, 어쨌든 김종민 의원, 안철수 대표도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이 통합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를 조사했는데요.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1%였습니다. 조사 대상 중 10명 중 6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라본 결과인 것인데요. 자, 이 결과에 이 표본 오차는 95%이고요.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 중요한 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요건에 해당되는가, 또 특별 사면이 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이 되는가, 이런 거 좀 짚어주세요. 네, 사면권은 이제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 분립의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은 크게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으로 나뉘는데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서 사면법이라는 법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명단을 추려서 상신을 하면 상신이란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사면법에 상신이란 표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정안이 네.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표현을 쓰는 네. 것이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명단을 이제 올려서 상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형의 집행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 사면을 받으려고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고 2심에서 그냥 확정 판결을 받고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이제 확정된 자에 해당되니까요. 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고 사면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명이나 복권도 사면법에 같이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사가 일어났다, 특별 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형 집행 면제가 되는 사면, 그리고 가명, 복권 이런 게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두 전직 대통령 해당 사항이 됩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서야 특별 사면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사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사면은 훨씬 더 그 광범위합니다. 대상이 일단 형 집행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그 효력이 면제될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상이 훨씬 넓은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일반 사면은 훨씬 더 그 효과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네. 국회의 동의를 무조건 받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한번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95년 이후 지금까지는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사면하면 특별 사면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죄 판결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일반 사면은 죄를 잊어주는 것이고 특별 사면은 죄를 잊지 않지만 용서는 해준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특별 사면을 놓고 권력의 아이러니라고도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에 고유 권한인 사면 카드를 사용했지만 퇴임 후 본인 스스로가 사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수감 기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불명예스러운 수치예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이 많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구속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총 4명입니다. 얼마나 수감 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씨는 총 750일이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67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이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고요. 다스 회사 돈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씨는 오늘로 428일째 수감 중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로 1385일, 3년 10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카드를 꺼내자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면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일단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김영삼 정부 말기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다라는 것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이것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그리고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이 3명의 모든 후보가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 이행 차원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명분 같은 경우는 IMF 외환 위기 속에 국민 대화합을 위한 특별 사면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도 여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97년 2월 한겨레 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이 조건 없는 사면에는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 일단은 정권 교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시대적 소명이다, 시대적 과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받아들여진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면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네, 자격 있는 자가 사면해야 한다. 바로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면을 YS에게 건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그래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리해 주시죠. 닮은 점은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국민이 반대한다. 또 공통점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당선 예정자가 얘기를 한 것과 대선 후보가 급이 얘기한 거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절체정면의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IMF,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급이 좀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이낙연 당대표 신분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대표가 결정을 해서 실행까지 옮겨줄 수 있는 권한의 부분인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특별 사면 시행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2번 김영삼 전 대통령, 3번 노무현 전 대통령. 자, 이번 문제는 출마 당시 슬로건이 미래 대통령이었던 오창석 의원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제가 잘 모릅니다만 쉽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속을 시켜야 사면시킬 수 있거든요. 이 3명 중에 기가 막히게 많이 구속시킨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 해먹어야 갇힐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래 먹고 구속도 많이 시켰던 한 사람이 딱 떠오르네요. 정답 1번 박정희. 네, 항상 이 뭐로 가도 정답으로만 간다를 실천하고 있는 오창석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1962년부터 1979년까지 17년 동안 재임하면서 25번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 시행 횟수 오창석 의원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통 3.1절이나 8.15가 되면 대통령 사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역대 대통령 특별 사면 얼마나 시행했을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번의 특별 사면을 현재까지 시행을 했었는데요. 박정희부터 가보겠습니다. 총 25회, 전두환은 18회,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김영삼 전 대통령은 9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회씩 했고요. 이명박 씨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3회씩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 특별 사면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거론하는 분들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특별 사면이 그나마 좀 정당화됐던 이유가 뭐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이제 양심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 사면이 좀 많이 필요했던 점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필요성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반인륜 범죄나 뭐 헌정질서 파괴범 같은 경우도 조건 없이 다 사면을 대통령이 허가하면 되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쁜 예는 최근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는 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면권 심사의 한계, 자제론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네, 일단 특별 사면이 너무 많고 잦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박정희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를 보면은 총 83차례에 걸쳐서 22만 6,483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 사면은 총 7차례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직권이 너무 많이 사용됐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논의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국회에서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10건이 넘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지금 21대 국회는 아직 하나밖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주된 내용은 뭐 꾸준히 똑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17대 국회 때 또 벌써 사면법 개정안을 본인이 발의하신 적도 있는데요. 네. 주요하게 되면 이제 형기가 이제 확정 판결 나고 1년도 안 된 경우에는 하지 말자. 형기가 3분의 1 이상 경과해야 된다. 이건 이제 네. 가석방 제도랑 비슷하고요. 아니면 반인륜 범죄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 헌정질서 파괴범 이런 이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개헌안을 2018년에 마련할 때 대통령 특별 사면도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네.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민생당에서는 특별 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의하자는 논평을 내기도 했었죠. 특별 사면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은 의견, 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 짧게 한번 짚어주세요. 근데 결국은 그 이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그다음 재벌 이런 분들을 위해 사면, 그 다음에 만족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 이제 두 축이 제일 큰데 네. 어쨌든 돈 가진 자들은 형량도 적게 받고 또 사면도 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경제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좀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자 전직 대통령 사면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형 집행 정지는 좀 가능하지만 사면 부분은 국민의 뜻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창석 의원까지만 딱 저는 뭐 드릴게요. 이 사면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직 대통령 사면 특혜인가 통합인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사면 자체가 주인공이 된다면 국민적 통합은 들러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M의원, 코로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524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496명이었고요. 서울 발생 환자 숫자는 131명, 누적 확진자 숫자는 7만 728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거리 두기와 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